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시즌2 진행을 맡은 변호사 하광룡입니다. 여러분은 정의의 여신상을 아십니까? 두 눈을 가리고 한 손에는 저울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울은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은 평등, 즉 형평성을 뜻하고, 칼은 그 기준에 따른 정의를 실현하는 힘을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우리나라 법은 어떻습니까?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이제부터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예, 날로 토론의 열기를 더해가는 일기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의 일기토론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오늘도 저를 도와서 재밌는 토론을 펼쳐주실 멋진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쿠스틱 플라워의 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입니다. 네. 오늘 주제 뭐 어떤 얘기인지 한번 봤습니까? 아니요, 전혀 모릅니다. 모르는 얘기예요? 아니 뭐 여기 계신 PD분이 네. PD님이 대본을 안 주세요. 이 방송 참 재밌어요. 그야말로 대본을 안 주잖아요. 실제로 완전 생방송이네요. 네, 정말로. 그래요. 그리고 그 지난번도 그렇고 어쨌든 그러나 이렇게 주어지는 주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극명하게 예? 견해도 다르고 네. 또 열심히 토론도 하고 또 다 양쪽 다 일리 있는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오늘도 아마 재밌는 얘기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네. 네. 오늘 한번 준비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네. 네. 결혼 5년차 가장인 A씨는 자신의 첫째 아들이 자신과 닮지 않았다는 말을 주위에서 들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A씨는 아이가 4살이 될 때까지 별 의심 없이 키워왔습니다. 그 후 주변의 권유로 A씨는 아내 몰래 첫째 아들과 친자 확인을 했고 그 결과 충격에 빠졌습니다. A씨의 아들이 친자가 아닌 것이었는데요. 아내는 그를 속이고 예전 남자친구와 아이를 임신한 채 자신과 결혼한 뒤 출산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고 자신의 친자가 아닌 아이는 아내에게 책임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과연 A씨는 자신의 친자가 아닌 첫째 아이의 양육비를 지불해야 할까요? 예. 오늘의 이야기 잘 들었죠? 네. 그래요. 두 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최고 씨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저는 양육비를 지급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로 등재되어 있으니까 예. 나인 씨는 어때요? 절대 줄 수 없는 거죠. 남자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 아니니까 내 애가 아니고 일단은 뭐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여기도 여러 가지 법률 문제가 얽혀 있는데 네. 예. 한번 두 분이 한번 열띤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사기입니다. 사기예요, 사기. 사기죠. 양육비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저는 양육비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시작했어. 어찌 됐건 이 남자의 호적상 아들로 되어 있어요. 친자로.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부모의 입장에서 양육비를 줘야죠. 그러니까 자기 자식인 줄 알았으니까 호적이 올렸죠.
자기 자식인 줄 알았기 때문에 호적이 올린 거예요. 네. 예? 이미 올라가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결과는. 결과는 그렇지만 네. 자기 자식인 줄 알았기 때문에 호적이 올린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지금 후회해봤자 뭐가 문제냐면 내 자식이 아닌데 결과적으로 이만큼 키워줬는데 이혼 사유도 되고 네. 이혼했는데 굳이 내가 남의 자식을 쉽게 말하면 남의 자식이에요. 지금 호적은 올라와 있지만 맘 같아서는 바로 호적 떼고선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내 자식이 아닌데 내가 왜 길러? 돈 주기 싫어. 줄 수 없어. 당연한 겁니다. 못 줍니다. 줘야죠. 아니 이 사람 나 아니, 진짜. 자, 아니 이미 결과론적인 거는 자기 친자로 되어 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남남이 되더라도 이거는 당연히 양육비를 줘야죠. 자, 이건 명백히 사기 결혼입니다. 왜냐면 자, 우리 봅시다. 그 예. 그 아이가 중국애인지 일본애인지 몽골애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엔 몰랐어. 1, 2년 애들 막 유아 때는 영유아 때를 모르지 않습니까? 애들 그렇죠. 얼굴 생긴 게 다 누구 똑같이 생기고 뭐 자기 안 닮고 엄마 안 닮으면 할아버지 닮았네 할머니 닮았네 이러잖아요. 네. 그런 거 어렸을 때 몰랐던 거야. 애들이 얼굴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 막 코가 매부리 코고 막 눈 이상하고 막 자기가 볼 때 이상한 거야. 원래 자기 자식이 이뻐야 되는데 못생겨. 자기가 느낀 거야. 본인이 느낀 거야. 네. 그래서 그걸 친정 확인을 합니다. 청천벽력이죠. 내 피가 아닌 거야. 내 피가 아니야. 어디 핀지도 몰라. 어느 나라 핀지도 몰라. 억울하죠.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되죠. 네. 이혼을 결심합니다. 이혼해. 자, 근데 하나 걸린 게 자식이야. 왜? 자기 호적에는 올라와 있는 자식이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그 여자가 나 그 여자도 웃긴 거야. 양육비를 달라고 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고 어차피 결혼 자체가 사기 결혼이었기 때문에 줄 필요 없다. 당연히 줄 필요 없고 나 오히려 화가 나면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싶다. 에? 그건 아니죠. 혼인빙자 이건 아니고 혼인빙자 아니고 하여튼 무슨 사기죄가 될 것 같아. 이거는 남자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거야. 당연히 억울하죠. 근데 어디다 대고 지금 양육비를 더 달래? 양육비를 달래? 양육비를 달래, 양육비를. 뻔뻔하게. 그래도 네 자식이니까 돈 줘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내 자식이 아니라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내 자식이 아니야. 내 피가 아닌 거야. 억울한 거야 나도 지금. 너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려 너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뻔뻔하게 만약에 달라고 하면 못 주는 거죠 당연히. 내 자식이 아니야. 줄 의무가 없다는 거지. 키울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이미 이건 돌이킬 수가 없다니까요. 이미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미 나 참. 내 호적에 내 자식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사기라고요. 그러면 그게. 아니 뭐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이거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자기 자식으로 어쨌든 올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양육비를 줘야죠. 당연히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입장 바꿔 생각합시다. 자, 본인이야 결혼했어 5년 차야. 눈이 막 이만해. 당신 눈 부리부리 하잖아요. 그것이 그죠? 근데 와이프도 눈이 부리부리해. 근데 애가 눈이 막 작아. 콧구멍도 작고 막 코도 낮고 막 눌려 있어 막. 어느 순간 의심하겠지. 본인이 딴짓이 아니지. 왜냐면 애는 누구에서 나? 여자한테서 나오잖아요. 그쵸. 그렇지.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떳떳한 거야, 그죠? 그럼 누구를 의심해? 와이프 의심하겠죠. 그쵸. 그럼. 근데 알게 됐어. 친정 확인하니까 알게 된 거야. 근데 5년이면 자 우리 결혼에 위기가 옵니다. 3년 지나면 위기가 슬슬 와. 그죠? 이제 해보셨나봐요? 아니 권태기도 오고 그런단 말이야. 다 이렇게 와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쯤 해보셨나 보네. 딱 됐는데 애기까지 말썽인 거야. 자 이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혼하게 되는데 그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닌 거야. 근데 양육비를 달래. 입장만 생각해봐요. 막 올려봐. 막 혈압 기질 한번 올려봐요. 올려봐요 그냥 올려봐. 상상을 해보라니까. 당신이 그러고 있어 지금. 근데 왜 양육비를 달래? 줄 거야? 아니 그냥 오히려. 남자로서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게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지금. 억울하죠 당연히. 억울하죠? 네. 이건 못 주죠. 주지 맙시다 이건. 주지 맙시다 그냥. 아니 근데 뭐 어쨌든 저의 입장이면 이 사람 저의 입장이면 그러니까 당신이 아니라고 지금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건 명백히 이거는 사기예요 사기. 아니 지금 뭐 나인 씨는 계속 이게 뭐 사기라고 자꾸 몰고 가시는데 사기죠. 아니 이 남자가 돈을 뺏겼어요? 아니에요. 뭐 돈을 뺏기거나 그랬으면 이게 뭐 나인 씨 말씀대로 사기가 됐겠죠. 하지만 이거는 사기죄가 아닌 거죠. 이게 저 혼자의 생각도 아니고 일단 유사 개그 사이트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고요. 네. 이건 명백히 사기다. 왜?
왜 그러냐면 내가 그 상황을 알고 나서 결혼했으면 이 사람이 멍청하고 뭐 나중에 후회하는 건 본인 몫이지만 일단 자기 아이가 아니니까 쉽게 말하면 아이가 있는지 알고선 그 여자가 결혼했을 수도 있고 네. 이 남자의 아기인 줄 알고선 결혼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모르고 네. 결혼했을 수 있어요. 그쵸. 그죠? 근데 어차피 결혼을 목적으로 해서 아기가 생겼다고 하면 그렇죠? 아기가 생겼다고 하면 내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기 자식이 태어나면?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 아니었다며. 그죠? 내 자식이 아닌 거야. 그죠? 근데 내가 지금 이만큼 길렀어. 얘를. 길렀어. 그죠? 몇 년이야? 몇 년이래요? 5년? 네, 길렀습니다. 5년 정도? 길렀어. 네. 그럼 내가 들어간 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의무가 없었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사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인 씨가 자꾸 이렇게 사기 사실 이 주제 뭐 그쪽보다는 어쨌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거는 양육비를 지급을 해야 되냐 뭐 사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배신감이라는 거 말이야. 내가 말했던 건 뭐냐면 여자에 대한 배신감이죠. 근데 말도 안 되는 거야. 계속 사기로 몰고 나서 미안합니다. 사기를 당했다고밖에 못 느끼는 겁니다. 예? 아니 내 자식이 아니야. 내 자식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키울 의무도 없는 거야. 예? 근데 거기다 지금 나한테 우리 헤어졌으니까 우리 양육비 줘.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배신감이 쉽게 말하면 배신감에 사기를 느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고 답답하시네. 그러니까 예. 오늘만큼은 우리 좀 타협을 좀 봤으면 좋겠어. 왜냐면 우리 남자잖아. 남자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만약 동생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남동생이 있어. 제 남동생이요? 남동생 있어요. 남동생 있는 거야. 네. 있는데 열심히 살았어. 한 3년 살았는데 아기를 낳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형, 나 이렇게 됐는데 양육비 달래. 근데 줘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본인은 나는 올바른 사람이니까 내 동생도 이렇게 해야 되라고 할 거야? 할 거냐고. 잘 생각을 해봐. 네. 이거 어떻게 줘야 돼? 남의 애인데 내가 키워야 돼? 목적이 없어. 의무가 없어. 근데 양육비 달래. 계속 형한테 물어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본인은 올바른 사람이야. 자, 동생.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요번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억울하죠. 억울하고. 그죠? 네? 그러면 뭐 억울해요. 억울하고 짜증도 나고 뭐 다 만감이 교차하겠죠. 그래서 이번 토론 같은 경우 저는 그럼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뭘 결론 어떻게? 아니 뭘 굉장히 나한테 관대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는데 일단 들어보세요. 그것도 되게 신사적으로 말씀하시려고 그러네 지금. 자, 저는 일단 이렇게 결론 내릴게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양육비 주지 맙시다. 그렇지. 네, 쿨하게. 야 이거 저는 오늘 타결되나요 오늘? 아니 이거 못 줘. 못 주지? 못 주지. 저는 못 줍니다. 네. 이거 안 돼요. 줄 수 없어요. 이게 계속 사기죄 했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야. 그죠? 어떻게 결론이 낼지 모르겠어요 변호사님이. 하지만 남자 입장에선 모르겠습니다. 여성분들한테 죄송하긴 하지만 다 그런 분들이 계신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제가 결론을 내리자면 일단 저도 제 입장에서도 이건 명백히 제가 볼 땐 자기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정신적인 피해를 많이 봤다. 이혼 후에는 양육비를 절대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뭐 저도 한 말씀 더 덧붙이자면 일단 뭐 나인 씨 말씀대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사실 안 되겠죠. 뭐 생겨서조차도 안 되는 일이고 뭐 생긴다 한들 그게 정말 뭐 나인 씨 말씀대로 합의하에 서로 남의 집 그러니까 남의 애지만 그걸 서로 합의하에 그렇게 키우면 뭐 그건 문제될 게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걸 친자 확인을 통해서 어쨌든 알게 되고 그래서 이걸 뭐 양육비를 줘야 되냐 뭐 사실 이런 건데 저도 결론을 내리자면 양육비 주지 맙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여기서 마무리하죠. 딱 이렇게 이번 됐는데 토론은. 이렇게 됐는데 변호사님이 줘야 됩니다 하면 어떡하죠? 변호사님이랑 다시 뭐 식사 한번 해야죠 뭐. 네. 예. 여쭤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참 잘 맞네요 합이. 토론이라는 게 항상 이 끝까지 평생을 끊는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고 예. 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결론을 한 곳으로 가져가는 것도 아주 좋은 결론인 것 같고 아주 좋은 토론이
색다르고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나인 씨한테 물어볼게요. 그럼 아까 사기 결혼이다 뭐 이런 식의 속여서 결혼했다 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네. 이런 경우에 그러면 이혼 사유가 될까요? 즉 남자가 여자를 상대로 아기가 포태돼서 임신된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거에 대해서 이혼 사유가 될까요? 그 자체가? 또 이게 전후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게 임신이 결혼 전에 아기가 생겼는지 아니면 결혼 후에 그런 내 애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애를 배웠을 때 이런 관계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내 애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애를 가지고 나서 같이 같은 그 가족 행세를 한 거 아닙니까? 네. 속이고 네. 이혼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인 씨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최고 씨는 어떻습니까? 뭐 굳이 이혼 사유까지는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과거의 어떤 이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이 대법원 판례가 그 자체는 이혼 사유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긴 한데 한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 나인 씨한테도 물어보겠는데 남자가 만일에 네. 밖에서 뭐 다른 여자를 만나서 임신시켜놓고 그 와중에 다른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가 좋으니까 결혼했다. 이런 경우에도 그러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봐야 될까요? 여자 입장에서는 또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여자 입장에서. 물론 아마도 이제 그 자체가 뭐 어쨌든 과거의 일이라 이혼 사유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견해가 뭐 있을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서 가정이 아마도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많겠죠. 아마도 이제 민법상 기타 중대한 사유, 혼인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혼 사유가 이렇게 만일에 이혼해서 이혼 사유가 된다 그 자체가 이혼 사유라기보다는 가정 파탄 자체가 아마 이혼 사유가 될 그런 가능성이 있겠고 이런 경우에 제가 생각한 데는 친자 기본적으로는 최고시다 아까 결론을 내렸지만 네. 친자로 인정될 경우만 부양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부양 의무는 안 지는 게 맞겠죠. 이건 뭐 우리가 남자가 다른 데 가서 애를 나왔을 경우에 그 부인이 자기 친생 아닌 자녀를 키울 의무가 없는 거와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한번 두 분이 결론을 잘 내리셨어요. 오늘은 회식하는 날이네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제 최고 씨 얘기도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한 자기 자식 아니냐 하는 그런 법리가 이렇게 법을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은 이것이 이렇게 상식선에서 얘기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주장이었다. 원칙론자예요? 보여지고. 원칙론자예요. 그리고 이제 친생자가 아니면 부양 의무가 없다는 그 원칙도 나연 씨도 뭐 정확한 법리를 얘기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우리 법률이라는 게 아무렇게나 규정된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다 고민을 해서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법률 제도를 잘 이용해야 되겠죠. 네. 네. 네, 오늘 토론 잘 하셨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자, 그러면은 잠시 후에 법대로 합시다. 해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요즘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법대로 합시다 시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화는 모범 시민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도 외국 영화인데요. 우리나라 상황에 비춰보기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영화를 보고 우리 최고 씨와 나연 씨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영화는 잘 봤고요. 네. 너무 어려운 사실 주제여서 좀 심도 있는 영화여서 사실 좀
되게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영화를 보면서. 나연 씨는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입장 자체가 이게 억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충분히. 이 영화 얘기도 아마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긴 한데 오늘은 이 영화를 가지고 어떤 토론이 전개될지 저도 궁금한데요. 우선 준비된 영상을 보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괴한들에 의해 아내와 딸이 무참히 살해당한 클라이드. 범인들은 곧 잡히지만 담당 검사 닉은 불법적인 사법 거래로 그들을 풀어주고 마는데요. 이에 분노한 클라이드는 범인들과 그들을 보호한 정부를 향해 거대한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10년 후 클라이드 가족 살인 사건의 범인이 잔혹하게 살해되고 그 살인범으로 클라이드가 지목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순순히 유죄를 인정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클라이드. 그런데 클라이드가 감옥에 수감되자마자 부신은 그가 경고한 대로 연일 처참한 살인 사건과 대형 폭파 사건으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당황한 닉은 온갖 사법 수단을 동원하지만 그의 거침없는 복수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과연 그의 복수는 어떻게 막을 내릴까요? 그럼 이번 주 토론 주제입니다. 피해자가 재판 중 결과에 불만이 생겼다면 다시 재판을 요청해 더 큰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잘 보셨죠? 네. 문제도 잘 숙지를 했고. 네. 자, 이거 엄히 처벌받아야 될 사람이 아주 가볍게 처벌받았다. 이런 경우에 어떻습니까? 엄히 다시 처벌할 수 있어요? 일단 오판이기 때문에 이게 오판이고 그리고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 죄를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좀 반대의 입장이고요. 뭐 일단 이미 형벌이 한번 내려진 거기 때문에 저는 다시 그거를 번복을 하고 다시 뭐 판결을 한다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네. 그러면은 이 주제에 대해서 두 분이 한번 열띤 토론 전개해보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는 억울하고 명백히 이제 증거나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면 네. 당연히 재심을 받더라도 그 죄인에 대한 벌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일단 어쨌든 벌을 받은 거 아닙니까? 뭐 그게 강경이 돼서 받았든 어찌됐건 한 번 받은 거잖아요. 형량이 네. 이미 선고가 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형량을 뭐 다시 법으로 심판을 해서 다시 이렇게 형량을 다시 한다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풀려난 거야. 네. 억울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죠? 근데 그 나중에 뒤늦게 알게 됐어. 아, 얘가 범인이구나는 걸 알게 된 거야. 사이도 알게 된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죄를 물어야죠. 아, 내가 그때 죄를 잘못 그러면 그 판사는 어떻게 됩니까? 왜 판사가 왜 있는 겁니까? 네? 뭐 법을 판결하니까.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런 오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나중에 증거 같은 게 있는 거야, 지금. 잡아야 돼. 살인범이야. 그럼 당연히 벌을 줘야죠. 그게 잘못된 판결이었다고 하면 다시 재심해야죠. 근데 이거 보면은 이 남자 주인공이 그 부패된 사회에 대한 걸 혼자서 개인적으로 지금 막 맞선 거 아닙니까? 네. 얼마나 답답하면 아무도 못 믿는 거야. 예? 너무 불공정한 판결이 났잖아요. 예? 자기가 봐도 억울한 거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어떻게든 이렇게 만들고 싶었던 거야. 그 정의 사회를 구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근데 증거면 뭐면 자기가 직접 봤어. 자기가 증인이야 어떻게 보면. 근데 가족 일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법적으로는. 예? 근데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 안목시켰어 누가? 검사가. 근데 이런 부패적인 사회가 너무 싫은 거야. 예? 이런 일들이 그럼 자주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만약에 오판이었다는 걸 만약에 알게 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또 무마시켜? 이건 아니라는 걸 보는 거죠. 있어, 증거 있어. 그럼 당연히 재심해야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말 중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말이 있어요. 무슨 부재리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공부하셨어요? 저는 좀 찾아봤습니다. 그게 뭔 뜻입니까? 그게? 네, 그러니까 뭐 뜻보다 제가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뭐 3년에서 5년 이렇게 딱 징역 뭐 해서 났는데 이거를 다시 이거 오판이야 해서 다시 뭐 그러니까 피해자나 아니면 뭐 피해자가 다시 이건 재심을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법원 내에서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건 오판이니까 다시 법으로 심판을 하자. 다시 이걸 하자. 이런 걸 사실 이런 게 저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안 된다는 얘기죠? 낙장 부림 뭐 이런 얘기 그쵸? 말씀하시는 네. 자 보세요. 자 이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예를 해볼게요. 그게 좋은 근데 법입니까 그게? 네. 예, 잘 몰라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용어가 있다는 용어가 거예요.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일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자 제 얘기를 할게요. 네. 제가 하루는 좁니다 이렇게 졸아요. 졸아. 졸는데 좋은 거야. 잔 게 아니고 좋은 거야. 근데 선생님이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 네. 나오래. 나갔어요. 엉덩이를 대래. 한 2대 맞았어요. 들어가래. 들어갔어요. 한 1분 정도 있다가 다시 불러요. 성이 안 찬 거야. 성이 안 차. 근데 아직도 얘가 졸고 있는 것 같아. 눈을 뜨고 있는데 눈을 감고 있어. 자기가 볼 때. 다시 나오래. 또 때려. 저 아까 맞았는데 저 안 잤는데요? 아까 전에 열받았던 게 식지 않아가지고 불에서 때리는 거야. 그런 선생님 있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내 말은 잘못됐으면 때릴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만약에 이 사람이 오해해서 분이 안 풀려서 때릴 수도 있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선생님 입장에서 뭐냐면 또 자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또 자고 있는 거야. 그럼 잘못했어. 또 맞아. 아까 아니야 이거지. 아까 잤는데 좋은 척한 거야.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만큼 벌을 줬어야 되는데 이만큼 벌을 줘 5대 때렸을 때 2대 때린 거야. 그래 또 3대 때린 거예요.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나는 억울하게 그 학창 시절을 지냈는데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무슨 원리요? 일사부재리 원리. 이게 성립이 안 될 수도 있다. 왜? 현실적으로는 난 그랬다니까 이런 사람 많을걸요? 아니, 맞습니다. 그렇죠. 해봤죠? 그러면 저도 뭐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일사부재리 원리라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땐 그 본인이 알아서 판결할 수 판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왜? 선생님도 그렇게 하니까. 그거는 권력남용인 거고. 근데 맞았는데 우리가 대들질 못해. 왜 그래요? 판결을 내리니까. 판결을 내리잖아. 판결을 내리는데 이미 2대를 때렸으면 근데 그만 때려야지. 3대를 때리잖아. 때리면 맞아야 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법적으로 그렇게 그런 용어를 쓰시는데 오히려 저한테 고맙네요.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죠. 잘못했으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증인이나 뭐 증거가 있으면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때는 재심할 수 있다고 보죠. 그래서 그 죄를 다시 공정하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야죠. 얼마나 부패됐습니까 사회가. 이거 깨끗하게 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지금 공적으로 다 사람들이 다 투명하게 뭐 다 완벽한 그 판결이 났으면 뭐 이런 게 없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본인이 개인적으로도 생각했을 때 너무 억울한 건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니까 본인 스스로 이거를 타결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해결할 거야 하고 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또 범죄를 저질러. 네. 이걸 누가 만든 겁니까? 부패적인 사회예요. 예?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부호 앞에서는 뭐 법도 이렇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예? 그 안에서는 사법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판례가 있으면 이런 상황이면 오히려 증인이나 증거도 있는 명백한 상황이면 잘못했던 그 범인이 있다. 근데 아직까지 있어, 명백히 있어. 당연히 잡아다가 억울하게 죽은 그 사람에 대한 그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억울하게 죽은 만약에 사람이 있으면,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 당연히 잡아다가 당연히 심판하고 거기에 대한 죄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이미 한 번 줬는데? 줘도 또 맞아. 아까 말했잖아요. 근데 때리고 2대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있어요. 아니, 있긴 있는데. 있어요. 그러니까 낙장불입이 있어. 낙장불입.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안 그럼 되죠. 아싸리 안 되죠. 처음부터. 안 되죠. 네, 애초부터 이거는 제대로 하든가. 그렇죠. 이미 해놓고 다시 그 형벌을 저기를 한다는 거, 판결을 한다는 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영화니까. 이건 영화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쉽게 그쵸. 말하면 이건 말도 안 네. 되는 거고. 근데 진짜 이렇게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억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모르잖아. 우리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알아? 내가 힘도 없고 뭐 돈도 없고 하는데, 그죠? 예. 근데 명백히 억울해. 명백히 억울한데 이거 어떡할 거야? 어디 가서 신문고를 올릴 거야? 그냥 해줘야 돼요. 이거는 만약 증인이나 증거나 뭐 다 있고 다시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럼 당연히 재심을 해서라도 아무리 앞전에 뭐 형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재심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벌을 줄 수 있다. 거기에 맞는 벌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오늘 저랑 좀 잘 맞으신 것 같아. 저는 근데 요번 거 같은 경우는 저는 다시 이거는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 매력 아니, 있어. 이미 매력 있어. 한번 판결 났어요. 예. 이거를 뭐 다시 재심을 하고 사실 이런 예. 건 이 변호사 측인 뭐 변호사 그러니까 피해자가 다시 이건 억울해. 그래서 재심을 요청하는 그럼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음. 이거는 스스로 판단을 해서 이건 잘못됐어. 다시 이거를 이 형량을 무효로 시키고 기존에 있던 형을 무효를 시키고 다시 재판을 해서 뭐 더 과한 형벌을 준다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범죄가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로 인해서 네. 그걸 밝히려고 이 사람처럼 괜히 막 해결하겠다고 막 사고를 쳐요. 사람들 죽이고 네. 이런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영화처럼. 네. 예? 말이 안 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죠? 이런 억울한 거 어떡할 겁니까? 명백히 법인이 따로 있는데 네. 근데 만약에 이걸 해결 안 해줘. 만약에 해결 안 해준 거야. 오히려 좀 더 호소를 해봤겠죠. 뭐 경찰이든 어디가 그죠? 법원을 가서든 진짜 이게 있는데 억울한 사람이 죽었다. 제대로 다시 한번 해줘라. 했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들어줘. 귀 기울이지도 않아. 본인이 해결하는 거야. 예? 그래서 사고 치는 거예요. 사람 죽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미리 방지해야죠. 근데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재심을 통해서라도 아무리 형벌을 받았더라도 당연히 올바른 판단을 해가지고 죄를 줘야죠. 벌을 줘야죠. 이번 거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뭐 나인 씨랑 저랑 뭐 합의를 사실 못 볼 것 같아요. 언제 뭐 합의를 네. 봤나? 그러니까- 아까 좋았어요. 아까 그러니까 이번 거 같은 좋았어요. 경우는 일단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릴게요. 뭐 어쨌든 다시 형벌을 사실 준다는 건 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뭐 이렇게 그 기존에 있던 형을 없애고 다시 이거를 뭐 수사를 다시 해서 뭐 다시 해서 한다는 거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갑자기 또 그 생각도 드네요. 그 당시에 그 오판을 도왔던 검사도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전 지금 오히려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전 결론을 내릴게요. 이런 경우 억울하게 분명히 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건 해결을 못하고선 풀어줬어요. 아니 풀어주거나 형벌이 그만큼 안 감형이 됐다면 충분히 다시 증인이랑 증거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다시 잡아서 재심을 요청해서 그게 받아들여진다면 올바른 형벌을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저희끼리 이렇게 아니고 변호사님한테 여쭤보시죠. 네, 그러죠. 네. 네. 그래요.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다 일리 있는 얘기를 하셨는데 우선 최고 씨한테 한번 네. 뭘 한번 물어볼게요. 그렇다면은 이 사형당한 다소 좀 무겁게 처벌받은 이 사람은 뭐 구제받을 방법이 있나요? 유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일단은 제 생각에는 사형은 어차피 형이 집행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뭐 사실 돌린다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뭐 그냥 금전적인 뭐 피해 보상이라든지 그래요. 그런 쪽으로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유족들이 재심 청구하는 수도 있는데 재심 청구하면 안 될까요?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요. 주제가. 예. 나인 씨, 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재심 청구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재심 사건에서 피고인이 더 불리한 재판을 할 수 있나요? 그거 잘 모르죠. 네,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제가 지금 딱 할 때 최고 씨는 변호사님 앞에서는 굉장히 유해집니다. 어떤 대답이든 굉장히 어쨌든 타협을 잘 봅니다.
이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것을 최고씨가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이제 확정 판결이라는 게 있게 되면, 이제 확정 판결을 이제 당사자나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거나 상소를 하지 않거나 또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걸 확정 판결이라고 그러는데, 확정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재심밖에 없는데, 재심 청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피고인을 위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을 위한 재심밖에 허용되지 않고요. 피고인에게 불리한 재심 청구는 제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만일에 어떤 무거운 범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너무도 가벼운 처벌, 예를 들면 벌금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도 한번 그 범죄 사실로 인해서 처벌을 받았으면,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그에 대해서 재심 청구를 하거나 이렇게 다시 무거운 형벌을 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 점에서 오늘 최고씨가 아주 정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들고 나와서 제법 정확한 얘기를 했어요. 네. 물론 심정적으로는 예를 들어 살인한 사람이 뭐 단순히 폭행한 정도로 이렇게 그 정도로 처벌받았다든지, 실제로 살인 행위를 한 사람은 아주 가벼운 처벌을 받고, 또 뭐 망본대 불구한 사람이 사형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 뭔가 뒤집었으면 좋겠죠. 문제 아마도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사형 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은 본인이 직접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을 거고, 또 아마 이제 그 유족들도 일정 기간 내에는 재심을 청구해서 아마 가벼운 형벌로 감형을 받고 아마 손해배상 청구서를 국가에 대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경우에 이제 아까 잠깐 두 분이 토론하면서 나온 얘기 중에 이렇게 그 검사가 뭐 이렇게 소위 사법거래 사법거래를 한 거죠. 아마 영어로는 폴리바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범죄 사실, 행위 태양 이런 걸 다 알면서 이런 사법거래를 해서 망본 사람에게 사형에 처하게 하고, 실제 주범에게 이런 가벼운 형벌을 받도록 했을 경우에 검사를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그렇죠.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처벌할 수 있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셋이 한번 토론해 볼까요? 나이 씨 어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처벌해야죠. 네, 무조건 처벌해요. 최고 씨는? 저도 뭐 처벌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게 뭐 공직자를 아마도 이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살인? 살인과 같은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걸로 보여지지 않아요? 만일에 검사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했더라면은 그 사람에게 뭐 사형 선고가 내려졌을 리가 없으니까 그런 면이 있고, 그렇다고 해도 직접 살인한 건 아니니까 살인 범죄 살인죄를 적용하기도 어렵게 이렇게 하죠. 어쨌든 직무유기, 검사는 이제 어떤 그 공익기관이지 누구를 처벌하기 위한 처벌만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바른 사실을 밝히고 바른 사실로 법원에다가 처벌을 하게 하고, 또 예를 들어 공소 제기 중에 예를 들어 그와 더 가벼운 그게 생겼다, 또는 뭐 그 사람이 범죄자가 아님이 밝혀졌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검사의 직무지. 그 사람이 범죄자가 아닌 줄 알면서도 단지 직무상의 어떤 과오를 숨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런 엄한 처벌을 받게 하거나 아니면은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을 풀어준다 하는 경우는 직무유기, 또는 경우에 따라서 뭐 직권남용 등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뭐 감금을 했을 경우에는 감금죄도 될 수도 있고, 사형까지 이르렀을 때는 사망에 대한 책임까지도 어떤 형식이든 지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열띤 토론 재밌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기초법률 지식 팁을 드리는 변호사 하광룡입니다. 요즘 이혼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비에 대한 법적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양육비는 어떻게 나누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양육비는 당사자, 즉 부모가 합의하는 데 따라 양육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두 분 중에 내가 부담하겠다 또는 어느 일방이 부담하겠다 또는 어떻게 부담하자 라고 약정을 하게 되면 그 약정에 따라서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에 그 약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하는 수 없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부담할 것인지 또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를 법원에 청구를 해서 양육자도 결정하고 또 양육비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양육자를 누가 결정하느냐, 양육자를 누구로 하느냐는 어머니가 아기를 키우는 것이 더 여러 가지 사정상 낫다라고 되면은 인정이 되면은 어머니가 키우게 되고, 또 아버지가 키우는 게 낫다,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서 양육자를 정하게 되고, 그 양육자가 정해지면은 양육을 하지 않는 어느 일방은 그 자녀를 위해서 양육비를 그 양육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또 얼마를 지급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그거는 그 각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혼하게 된 사유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서 재산 상황 또 의사 이런 게 비추어서 정하게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어릴 때는 적으면 50만 원 한 달에, 또는 조금 보통이면 한 70만 원, 또 조금 더 컸을 경우에는 월 한 1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양육비를 지급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입니다. 예, 저희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홈페이지나 전화로 의견 및 질문을 주시면 이를 참고하여 더욱 알찬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리 차고와 고생인 분들, 고생 끝입니다. 덧신처럼 쉬는 발찜들기, 순식간에 발이 뜨끈뜨끈, 온몸으로 열기가 후끈후끈, 땀난다 땀나. 획기적인 발찜들기 따소미. 안녕하세요. 탤런트 정한환입니다. 몹시도 추운 겨울 손발이 오그라들 듯 추우시죠? 발이 갈라지고 시려서 잠도 설치시죠? 그렇다고 이 고유가 시대에 전기나 기름 보일러 펑펑 틀 수도 없고 왜 고민하십니까? 따소미가 있잖아요. 그 비밀은 바로 따소미성 발열 주머니. 천연 씨앗으로 채운 주머니를 전자레인지에 3분, 딱 3분만 돌려주면 마이크로 파장에 씨앗의 수분을 진동시켜 뜨끈뜨끈한 발찜질기로 대변신. 열과 함께 기분 좋은 아로마가 발사. 간편하게 뜨끈하게 오래오래. 뜨끈뜨끈한 게 전기 보일러 매트 안 틀어도 될 것 같아요. 팔이 뜨끈뜨끈하니 살 것 같아. 어휴, 좋아. 몸이 후끈후끈해져요. 10분 지났는데 땀나는 거 봐요. 건강의 기본, 발은 뜨끈뜨끈하게, 머리는 차갑게 아시죠? 발찜질기 따소미로 하루의 피로는 싹 날리고 내일의 건강은 꽉 잡으세요. 발이 차가워 고생이신 분, 장시간 서서 일하시는 분, 과로에 시달리는 직장인, 잠 못 자고 공부하는 학생, 난방비 아끼려는 주부님께 뜨끈뜨끈 발찜질기 따소미. 발실이라고 고통받지 마시고 얼른 전화주세요. 따소미. 대한민국 특허 출원 따소미. 출신경 파격효과 29,800원. 만 원만 추가하면 1+1 뜨끈뜨끈 따소미를 2개 받아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족욕이 몸에 정말 좋죠. 그런데 족욕 한번 하려고 하면 정말 번거롭잖아요.
이제 간편한 발찜질기 따소미가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잠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씻는 즉시 발이 뜨끈뜨끈해집니다. 이제 비싼 조격기 필요 없겠죠? 화학 발열제 아닙니다. 100% 자연 성분. 보십시오. 라벤더 향, 각종 씨앗, 자연에서 나는 재료만 가득하죠. 발바닥부터 온몸으로 뜨끈뜨끈, 은은한 향으로 기분이 사르르. 잠깐의 자도 너무나 개운하게, 말 그대로 심신의 힐링 제품. 뜨끈뜨끈 찜질 즐기시고 주무실 때 이렇게 신고 주무시면 잠도 잘 와요. 좋습니다. 그냥 신기만 해도 발이 따뜻해지고 자연스러운 지압 효과까지. 뜨끈뜨끈 발찜질기 따소미. 대한민국 특허 출원 따소미. 따소미 속 발열 주머니를 전자레인지에 3분, 딱 3분만 돌려주면 끝. 간편하게 뜨끈하게 오래오래. 땀이 줄줄 나는 게 조격이 따로 없네요. 전 하의를 자주 신어서 발이 고생인데요. 따소미를 신으니까 피로가 확 풀려서 너무 좋더라고요. 따소미 신고 공부하면 따뜻하니까 마음도 안정되고 잠깐을 자도 푹 잔 것 같아서 개운해요. 난방비 아낀다고 보일러를 줄여서 발이 시렸거든요. 따소미 덕분에 돈 벌었죠. 가벼워서 좋고, 휴대가 간편해 좋고, 온 가족 건강에 좋고, 발 건강, 에너지 절약, 가족 사랑까지 따소미로 다 잡으십시오. 발시리라고 고통받지 마시고 얼른 전화주세요. 따소미. 발이 차가워 고생인 분들, 고생 끝입니다. 더신처럼 쉬는 발찜질기. 순식간에 발이 뜨끈뜨끈, 온몸으로 열기가 후끈후끈. 어허, 땀난다 땀나. 획기적인 발찜질기 따소미. 그 비밀은 바로 따소미 속 발열 주머니. 천연 씨앗으로 채운 주머니를 전자레인지에 3분, 딱 3분만 돌려주면 마이크로 파장에 씨앗의 수분을 진동시켜 뜨끈뜨끈한 발찜질기로 대변신. 열과 함께 기분 좋은 아로마가 발산. 간편하게 뜨끈하게 오래오래. 발이 차가워 고생이신 분, 장시간 서서 일하시는 분, 과로에 시달리는 직장인, 잠 못 자고 공부하는 학생, 난방비 아끼려는 주부님께 뜨끈뜨끈 발찜질기 따소미. 안녕하세요. 탤런트 정한헌입니다. 몹시도 추운 겨울 손발이 오그라들 듯 추우시죠? 발이 갈라지고 시려서 잠도 설치시죠? 그렇다고 이 고유가 시대에 전기나 기름 보일러 펑펑 틀 수도 없고 왜 고민하십니까? 따소미가 있잖아. 대한민국 특허 출원 따소미. 출시기념 파격 특가 29,800원. 10,000원만 추가하면 1+1 뜨끈뜨끈 따소미를 2개 받아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저도 지금 따소미를 신고 있는데요. 조격하듯이 발에 땀이 납니다. 와, 이게 그냥 평범한 덧신 같아 보이지만 우습게 볼 일이 아니네요. 따소미, 정말 단순하면서도 획기적인 제품입니다. 뜨끈뜨끈 발찜질기 따소미. 대한민국 특허 출원 따소미. 왜 획기적인 제품인가? 첫째, 너무나 간편합니다. 더신처럼 신기만 하면 순식간에 발이 뜨끈뜨끈. 그 비밀은 바로 따소미 속 발열 주머니. 천연 씨앗으로 채운 주머니를 전자레인지 3분, 딱 3분만 돌려주면 끝. 간편하게 뜨끈하게 오래오래. 조격은 번거로운데 따소미는 간편하니까 수시로 하죠. 자주 하니까 몸에도 좋고요. 둘째, 100% 자연 성분입니다. 화학 발열제 아닙니다. 100% 자연 성분. 보세요. 라벤더, 메밀, 천연 재료만 가득하죠. 나이 먹어 손발이 시려서 잠을 못 잤는데 이거를 신으니까 너무너무 따뜻해요. 셋째, 자연의 향이 은은합니다. 발바닥부터 온몸으로 뜨끈뜨끈, 은은한 향으로 기분은 사르르. 잠깐의 자도 너무나 개운하게, 말 그대로 심신의 힐링 제품. 하루의 피로는 싹 날리고 내일의 피로는 꽉 잡으세요. 뜨끈뜨끈한 게 전기 보일러 매트 안 틀어도 될 것 같아요. 거신처럼 쉬는 발찜질기. 순식간에 발이 뜨끈뜨끈, 온몸으로 열기가 후끈후끈. 어허, 땀난다 땀나. 획기적인 발찜질기 따소미. 그 비밀은 바로 따소미 속 발열 주머니. 천연 씨앗으로 채운 주머니를 전자레인지에 3분, 딱 3분만 돌려주면 마이크로 파장에 씨앗의 수분을 진동시켜 뜨끈뜨끈한 발찜질기로 대변신. 열과 함께 기분 좋은 아로마가 발산.
간편하게 뜨끈하게 오래오래. 팔이 뜨끈뜨끈하니 살 것 같아. 어휴, 좋아. 몸이 후끈후끈해져요. 10분 지났는데 땀나는 거 봐요. 따소미 신고 공부하면 따뜻하니까 마음도 안정되고 잠깐을 자도 푹 잔 것 같아서 개운해요. 전 하이힐을 자주 신어서 발이 고생인데요. 따소미를 신으니까 피로가 확 풀려서 너무 좋더라고요. 뜨끈뜨끈 찜질 즐기시고 주무실 때 이렇게 신고 주무시면 잠도 잘 와요. 좋습니다. 발이 차가워 고생이신 분, 장시간 서서 일하시는 분, 과로에 시달리는 직장인, 잠 못 자고 공부하는 학생, 난방비 아끼려는 주부님께 뜨끈뜨끈 발찜질기 따소미. 발실이라고 고통받지 마시고 얼른 전화주세요. 따소미. 대한민국 특허 출원 따소미. 출시기당 파격특가 29,800원. 10,000원만 추가하면 원 플러스 원 뜨끈뜨끈 따소미를 2개 받아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지금 전화주세요.